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식들이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고 설령 받는다 해도 대화는 늘 무미건조하게 끝났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들리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달 만에 걸려온 전화였는데도 마치 의무를 다하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몸은 괜찮다. 넌 일 열심히 해라. 대화는 단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형식적으로 의무만 다하려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 은주의 태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간혹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실상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돈 좀 모아둔 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돈이 필요하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나도 이제 여유가 없어서. 엄마는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대출 받아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요즘 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재정적으로 의지하려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 알겠어요. 됐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딸은 냉소적으로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애정이나 존경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제가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에서 저를 부모로서가 아닌 마치 필요할 때만 찾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도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혼자 움직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도 고역이었습니다. 저는 외출 대신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함께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함께 오는 일은 드물었고 예상치 못한 방문은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찬 일이니 둘이 같이 오다니. 엄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게 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이제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요양원?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니? 이 집이 제일 편한데.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교묘한 설득과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시고요. 걱정되잖아요. 내가 왜 집을 떠나니? 너희 아버지랑 살았던 추억이 다 있는 집인데. 여기서 떠나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여기 혼자 계시는 게 저희한테도 너무 힘들어요. 자주 못 가서 미안하지만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요.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식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길 믿고 싶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운 태도는 제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의 말을 믿고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니만큼 그들이 정말로 제 행복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사진과는 다르게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풍겼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낯선 침대와 가구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식들은 제 짐을 요양원 방으로 옮긴 뒤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적응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곧 또 올게요.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은 저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겼습니다. 요양원의 첫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발소리는 불편하게 제 귀를 때렸고 새하얀 천장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요양원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한 듯 행동했지만 저를 억지로 입원실로 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방도 좋지만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간호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니까요. 난 괜찮아요. 여기서 지낼 수 있어요. 굳이 옮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박 어르신 말이야, 자녀분들이 요양원비를 점점 줄이고 있다던데. 이번에 입원실로 보내기로 한 거 맞지? 응, 맞아. 입원실로 옮기면 방이 비니까 더 비싼 요금을 내는 새 입주자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자녀들도 이미 동의했고. 근데 그 어르신은 아직 모르시는 거지. 당연히 모르지. 어차피 자식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철저히 돈 문제로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요양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번 제공되는 간식은 주로 저가의 과일 주스나 미음, 뻥튀기 등이었습니다. 자주 제공되는 바나나 주스의 경우 16명 기준으로 보통 67개, 적으면 45개의 바나나만 사용해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양을 늘리기 위해 야쿠르트와 물을 부어 제공했습니다. 토마토 주스가 간식으로 나갈 경우에는 한 층당 1,717원짜리 페트병 하나만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미역 없는 미역국, 파 없는 곰탕 같은 비정상적인 음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원장 최은순의 지시로 입주자들이 많이 먹지 못하게 소금을 과다하게 넣어 최대한 맛이 없게 조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적당히 드시게 하는 거예요. 간병인이 웃으며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양원 간호사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께서 상의하신 내용인데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난 지금 이 방에서 편히 지내고 있어요. 자녀분들께서 이미 입원실 이동을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거절하셔도 자녀분들과의 계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옮기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저에게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 정수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저보다 먼저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그 역시 가족들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냥 요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이상하더군요. 정수의 말에 저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방을 비우려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제 자식들이 요양원과 거래를 했어요. 제 방을 더 비싼 가격에 넘기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식들이 저를 위해 이곳에 보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했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고 결국 저는 밀려난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밤마다 요양원의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관리실 주변을 은밀히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관리실이 잠깐 열린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선반 위에 정리된 두꺼운 파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과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에는 현재 방 계약 변경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입주자의 정보와 계약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방은 기존 요양원비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의 방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동의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군요. 저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양원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직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그 방도 비워지지. 자녀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했잖아. 맞아. 그리고 그 방 새 입주자는 꽤 괜찮은 금액을 낸다고 하더라. 이건 원장님도 대박이라고 하시던데. 어르신이 반대하면 어쩌지? 반대? 그런 건 상관없어. 자녀들이 이미 동의했으니까. 저는 대화를 엿듣는 동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자식들이나 요양원 모두 나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 직원들의 대화 녹음,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가 자식들과 요양원의 음모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역의 작은 신문사와 연계된 기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비리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과 요양원이 공모해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수가 보여준 계약서 사진과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곧바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는 저와 정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사에는 요양원의 비리와 자식들의 협조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아요. 이건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사 발행 후 요양원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장은 긴급히 직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고 대화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입주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우리 요양원은 끝장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방의 CCTV를 지우고 기록을 조작해야 합니다. 원장은 저를 직접 원장실로 불러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오히려 입주자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기니 안타깝습니다. 오해라고요? 제 재산을 뺏으려고 한 건 사실 아닌가요? 계약서도 조작했고요. 원장은 순간적으로 미소를 거두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이 그 기사를 철회하면 저희는 입원실로 보내겠다는 요청을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협박이요? 그게 당신들이 내놓을 대책입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원장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르신, 요양원의 기록과 CCTV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만약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입주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르신이 요양원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알릴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수와 함께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이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려던 이야기도 녹음되어 있죠. 이제 경찰이 들으면 알겠네요. 원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황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걸 경찰이 확인하게 할게요. 더 이상 당신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원장의 사무실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이곳에서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이후 정수와 함께 모은 자료들을 경찰과 기자에게 모두 제출했습니다. 요양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요양원의 비리와 악행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식들은 언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수군거렸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불효자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신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망신을 준 게 아니야. 너희가 한 행동이 세상에 드러난 것뿐이야. 자식들은 몇 차례 다툰 후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재산을 가져간 것부터 돌려줘. 엄마, 그 돈은 이미 요양원비로 다 썼어요.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 너희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내가 몰랐을 줄 아니?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수와 함께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푸른 산과 맑은 개울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정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생긴 것 같아요. 윤경 씨, 이곳은 당신이 누려야 할 자유와 평화의 공간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와 함께 요양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률 상담부터 재산 보호,
요양원 선택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소외되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며 자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단체 사무실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나에게 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진정으로 변했다면 그 모습을 보여줘. 딸 역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너희가 변하겠다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줘.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싶었지만 지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도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윤경 씨,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해요.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제 단체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저는 점차 자식들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와 저는 마당에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해방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결정을 존중하는 삶을.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찾던 행복일 거예요.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제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삶은 고통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일들,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고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제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야. 정수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들, 단체 활동을 통해 느끼는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로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식들의 승인이나 사회의 시선보다는 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겠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요양원에서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결국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